이런 임금 격차가 결국은 많은 사회 문제를 낳습니다. 초기에 우리 불평등, 양극화 같은 것들이 심화됐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임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이 임금 문제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어떤 게 되냐면은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금융자산 불평등입니다. 지금 이 양극화 자료라고 해서 상위 0.1%가 배당의 50%를 가져가고 있고 1%가 70%를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금융자산에서의 그 불평등도를 사실 보여주는 거고요. 부동산 불평등도는 여기서 임대소득으로는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세대 간의 양극화가 대물림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계급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역동성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탄소 중립하고 산업 전환 문제가 오늘 제가 좀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 탄소 배출량 자료에서 외국하고 한국만 거의 있는 유니크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배출량 합계가 2018년으로 해서 이게 총 배출량 기준이고요. 산업이라는 거하고 전환하고 이 두 개를 보시면은 거의 같아요. 총 배출량으로 좀 36%, 순 배출량으로 따지면 한 38%씩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대부분이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사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느냐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온 NDC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한 NDC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40%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18년 기준으로 해서 30년 동안에 100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냥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고 줄을 쭉 꺼서 계산한 겁니다. 특별한 거 없고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정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산업이 아시다시피 철강 산업입니다. 제철.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소라고 좀 뭐 10년 넘게 계속 뽑히고 있죠. 어디나 쓰이는 철판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싸게 제일 잘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특수재는 못 만들어요, 거의.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싸게 만드느냐? 철광석을 가져와서 용광로를 뗍니다. 철광석에 산소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하기 전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떼내야 됩니다. 그 산소를 떼낼 때 어떻게 하냐면 C를 집어넣어요. 그럼 CO2가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산업 전체 탄소 배출에 사실 철강 산업이 거의 40%를 차지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포항제철은 장기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탄소를 감축하자고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국제가 많은 협약이 있었죠.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약에 의해서 NDC라는 게 이제 발표를 하고요. 이때만 해도 2도시를 낮추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NDC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던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자발적 감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탄소 가격 체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거죠. 탄소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아니면 캡앤트레이드에서 배출권 거래제인데, 배출권 거래 제도는 아주 루스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환경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노드하우스라는 그 예일대에 있는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주장한 게 뭐냐면은 클라이밋 클럽, 기후 클럽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 기후 클럽에 가입하면은 가입한 나라들은 다 분단 탄소세를 동일하게 매기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전조가 뭐냐면 지금 잘 우리 알려져 있는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겁니다. EU가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해서 싸게 만들어서 EU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 12월까지 시범 도입 기간이고 6개, 우리는 그중에서 철강이 제일 크게 걸려 있는데, 결국은 탄소를 우리가 감축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쩔 건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여기 이제 뭐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철강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우리 반도체, 자동차 같은 분야, 우리 여전히 중요한 산업들인데, 여기는 이제 아리백
이 훨씬 더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된 전기를 쓰라는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쓴다는 걸 맹세하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지키는지도 객관적인 검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스코프 1, 2만 사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탄소 배출을 우리가 흔히 스코프 1, 2, 3로 나눠요. 스코프 1은 자체 생산이나 경영 활동을 통해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입니다. 스코프 2는 뭐냐면 자기들이 생산이나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전기가 재생에너지가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탄소 배출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코프 3는 뭐냐면은 부품 공급업자들이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탄소 배출량, 재생에너지를 100% 쓰느냐 이걸 따지고요. 그다음에 내가 장비 업체죠. 그러면은 내 장비를 쓰는, 그죠? 내 걸 인풋으로 쓰는 그런 업체들이 아리백을 하느냐 이것까지 보겠다는 게 스코프 3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자기들만 아리백을 한다는 게 아니고 스코프 3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지금 압력을 주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부분에서 심각한데요. 2022년 상공회의소가 기업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의 국내 부품 업체들이 이미 외국 거래처로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쓰라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계약을 해지된 경우도 생겼다, 이런 보고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OECD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0%가 안 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재생에너지로 따지면 정말 후진국 수준에 있고,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2년에 이미 32%입니다. 우리가 2038년에 하겠다는 목표가 지금 이미 OECD는 이미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걸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느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녹색 산업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우리가 혁신 경제, 그린 산업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9월에 그 대만의 TSMC가 2040년까지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에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